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이죠. 국민의힘이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선 때 캠프 중심으로 꾸리느냐 아니면 새롭게 당 중심으로 꾸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단 절충형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최근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면서 동시에 최대 부동층이 되고 있죠.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 큰 윤곽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본부장 8명, 그리고 사무총장. 일단 사무총장은 중마고우로 불리죠. 권성동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큰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사무총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 사무총장은 정당의 조직 관리 그리고 자금 관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철이면 또 공천 업무까지 이렇게 하는데 대선 기간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비용 지출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 대선에 후보별로 쓸 수 있는 법정 선거 비용이 최고 한도가 513억 원이나 됩니다. 513억 원이요? 그렇습니다. 그걸 뭐 각 정당 후보가 다 쓰지는 않겠죠. 예. 대략 한 450억에서 60억 정도까지 쓸 건데 예. 그 비용을 이제 최종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 결정권자가 사무총장이다. 엄청난 거죠. 예. 거기다가 내년에 그 대선과 더불어서 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곧바로 전국 지방선거가 있죠. 예. 그 지방선거에 사무총장은 항상 공천관리위원회에 간사로 참여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시 그때 역할은 또 뭐냐면은 공천의 저승사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금 관리하죠, 조직 관리하죠, 공천하죠.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강원도 외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사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뭐 중마고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네. 자, 그런데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도대체 사무총장이 어떤 자리길래 네. 대선을 임박해서 당 대표하고 후보가 서로 체면 감수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었는가라는 이유는 이제 추은호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돈줄이 어떻게 보면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후보의 손가락 하나에 따라서 몇십억, 몇백억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513억 9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쓰기 때문에 네네. 돈을 쓰고 온다라는 거 도장을 일일이 후보하고 주고받고 한다. 의논한다라는 얘기는 예. 깊은 얘기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역이라든지 방패막이라든지 모든 역할, 은밀한 대화까지도 후보와 사무총장 나눠야 되는 겁니까?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낯이 익었던 권성동 의원 결국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을 당 사무총장으로 어떻게 보면 억지 비슷하게 해서 좀 무리하게라도 해서 사무총장으로 보낸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자리 사무총장 자리 일단 권성동 의원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도 누가 될지 관심인데 지금 언론에 보면요. 아들 문제로 캠프에서 중도 사퇴한 장제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네.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그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장점이 이제 정책 능력 그리고 정무 능력을 같이 겸비해 있다. 네. 그리고 성실하고 또 강력한 그 추진력이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PK 출신 아닙니까? 예. 그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PK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이렇게 썩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PK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장제원 의원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당선된다라면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지는 않을 겁니다. 청와대 바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내년 부산시장에 나서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대로 그 선거의 역할을 하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장점이기는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아들 문제, 노엘군 문제 때문에 이것이 그 2030 세대의 마이너스 그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예. 이 대선 후보 비서실장도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어떻게 사무총장은 이제 돈을 움직이는 자리다. 예. 그럼 비서실장은 어떤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 예. 권성동 비서실장 임명할 때 보면은 아무 조직도 조직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 딱 찍어서 후보로 맨 처음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사람이 당의 사무총장으로 왔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새로 비서실장이 누가 되더라도 권성동 의원이 그렇군요. 거의 투톱의 역할을 병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예. 막강한 공천권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예. 대선 이제 3월 9일 날 그다음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 공천할 수 있는 인원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나 쭉 지방의원 그다음 교육감까지 서울시장 해서 선거, 부산시장 선거, 교육감 선거까지.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시장 군수, 예. 뭐 군의원, 뭐 시의원, 그렇습니다. 도의원까지 다 해서 보니까 3,952명이더라고요. 3,952명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천하는데 그 도장 쾅쾅 찍는 실질적인 역할이 사무총장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예.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의 역할을 넘나들면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여부지요. 그런데 김 전 위원장 재등판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기류가 흐릅니다. 찬성하는 기류도 있지만 반대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준석 대표, 이재호 상임고문의 말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당연히 저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그분을 선대위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요. 예. 저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후보의 의지가 그 부분은 좀 확고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은 뭐 감히 하이에나 같은 표현을 쓰는 분들이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 돼 갔다 저 사람이 돼 갔다 그리고 한 번도 그분이 김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과 좋게 헤어진 적이 없잖아요. 결말이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을 뭐 파리떼다 하이에나다 뭐 자리 사냥꾼이다 거강꾼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지 않습니까? 거꾸로 어제 윤석열 어제 김종인 출판 기념회에 간 사람들을 한 사람이 거기에 간 사람들 다 파리떼고 그 김종인이가 뭐 한 자리 할 것 같으니까 얼굴 도장 찍으러 간 파리떼고 파리 사냥꾼들이고 하이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김종인 씨가 기분이 좋겠어요. 자, 물론 최종 결정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할 건데요. 지금 들어보면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일수록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별명을 보면 압니다. 별명이요? 김종인 위원장이 여의도 짜르 아닙니까? 여의도 짜르라면은 그 러시아 전제군주를 그렇습니다. 뜻하는데 그만큼 정권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 중진들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중진을 배제하는. 그래서 앞서 김무성 전 대표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실제로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김무성, 이재호 전 의원과 상당히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척을 지고 예.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 이재호 전 의원이 이렇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근데 예. 이재호 고문이 이런 말 했잖아요. 한 번도 그분이 킹을 만들었다는 사람과 좋게 헤어진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참 아픈 부분을 짚은 것 같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랬고 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만들고 그 뒤에는 사이가 틀어졌다. 예, 별로 그러니까 상당히 등졌죠. 그런데 근데 지금 관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큰 선거 대통령 선거 세 번째 예. 막판에 항상 킹메이커 김종인의 이름이 이렇게 비중 있게 거론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김종인 위원장을 좋게 표현하면 큰 판을 읽으면서 복잡한 조직을 일시에 장악해 나가는 카리스마형 리더, 예. 집을 갖춘 인물입니다. 네. 근데 안 좋게 보면 아까 전에 독선적인 이제 자르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 뭐 홍준표란 주호영이란 안철수란 당 안팎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안티가. 그렇기 때문에
참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데 결국은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예. 어떤 형태로는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말하자면 협상력이 뛰어난 분이 제가 보 김종인 위원장이 협상해서 예. 공개적으로 애도 태우고 애 태우면서 네. 또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면서 결국에는 캠프에 합류할 것 같다. 역시 참 노련한 킹메이커. 노련한 킹메이커다 이렇게 인간만은 평가를 분명한 것 해주셨는데 같습니다. 출판 기념회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계기가 되면 이 표현을 왜 쓴 걸까요? 계기가 되면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그 본인 말로는 조건이 맞으면 예. 이제 그런 뜻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의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은 예. 김종인 하면은 그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경제민주화죠.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키를 갖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예.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또 예.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전략을 써왔습니다. 아.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의 캠프를 보면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이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거를 제동을 걸고 경제 민주화 그리고 나가서 양극화 해소, 빈곤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높다.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가장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오늘은 이제 공개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현역 의원 등과 만나면서 접촉면을 넓혀 나갔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면서 나 전 의원의 역할론에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께서 요청을 하셔서 오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어떤 이름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다녀와가지고 이제 뭐 자가격리 하루가 이틀 끝났다 해서 차 한잔 하려고 좀 또 내가 어디 밖에서 만나기도 그렇고 해서 뭐 특별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원희룡 네. 전 후보랑 예, 아침 먹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요? 뭐 어쨌든 그 우리 원 후보님은 또 함께 그 대선을 같이 치르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걸 좀 얘기를 했고 본인도 또 좀 어떤 식으로 함께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죠. 자, 최준 원장님, 나 전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하겠죠?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도 인지도가 높은 대중 스타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의 정치도 꿈도 있고 그런데 보면요 최근 들어 새삼 느끼는 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네, 단판을 잘한다 하더라고요. 단판 1대1 단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나경원도 그렇고 뭐 오전에 뭐 원희룡 예. 식사 조찬하고 원희룡 전 지사 또 만났습니다. 전날 어제는 또 전라북도 재선 의원 이영호 의원하고 예, 그랬고 만났습니다. 만났다 하면은 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판 잘하는 사람이 직종이 뭐 아시죠? 그 검사들이 단판 잘하지 않습니까? 예, 털어놓아 그러면 뭐 나 이렇게 줄게. 털어놔. 뭐 이렇게 네. 상당히 좀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정치권에서 단판 잘하는 건 아주 좋은 장점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나경원 전 의원 만났고, 자, 원희룡 전 지사도 만났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과는 만날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홍준표 의원이요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를 만나야죠. 예. 만나야 되는데 일단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자신의 행보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2030 세대와 대화하고 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저는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 받지 못한
2030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아.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홍준표 의원이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선대위에 동참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예, 예.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아. 놓치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너무 아까운 것 아니냐.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든지 포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청년층과의 만남에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년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과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설명해도 됩니까? 네. 일종의 이제 구호 비슷한 걸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업과 산업을 위한 타협안은 필요 없다. 네. 저기 뭐 마지막 아래 부분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SMR 서울에 SMR을 지을 거 아니면은 다른 데도 지을 데가 없다. 다른 데다가 왜 피해를 전가하냐. 똑같이 위험하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재명은 뭐는 합니다, 뭐는 안 합니다. 지켜보고 있겠다. 이게 아주 충격적인 지켜보고 있어요. 정치에서는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입을 틀어막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소세 얘기했다. 정세하자는 거냐? 근데 이게 현실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청년들 마음 잡기 위해서 뛰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지난 주말 부산에서도 청년들을 만났었고요. 오늘도 지금 보신 것처럼 청년,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청년층에 어떻게 보면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저는 전략을 아주 잘 세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홍준표를 지지했던 2030들이 길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의절할 데가 없는데 그것을 윤석열 후보 측이 지금 선대위 구성한다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그 틈을 노려서 지금 청년을 공략을 계속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20대 2대 남마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년 측을 공략하는 것이 그 지난주하고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 지지도가 상당히 또 이렇게 나름대로 호전되는 그렇군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 각 당이 당내당이 있습니다. 예. 청년 정당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으면 청년의 당이 있고 예. 정의당 같으면 청년정의당이 있고 민주당 하면은 전국 청년당이라는 예. 당내당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선대위, 별도의 청년 선대위를 만들어서 그걸 후보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최근 여론조사까지 살펴보니 청년 표심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진 원장님, 예. 자, 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요. 특정 세대 네. 그리고 특정 계층을 이렇게 겨냥해서 예. 선거 운동을 이렇게 집중하면 예. 실제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 효과가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계층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청년 중에서도 20대냐, 30대냐, 그 다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화면 보면 참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의 마음을 당기려고 참 애절할 정도 노력을 하는데 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원래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 개인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주변을 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사람을 더 싫어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정책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재등장할 거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예. 뭘 싫어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조국 사태 이후에 불공정하게 이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불만. 예. 또 하나는 이제 LH 사태로 해서 부동산 문제 정책, 주택 정책이 예. 엉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불공정과 부동산 LH 사태가 한꺼번에 부추된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청년층 마음, MZ 세대의 마음을 당기려면
거꾸로 풀어 나가야 됩니다. 대장동 네네.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고 그 다음에 LH 사태, 조국 사태의 부분, 공정 부분을 해명하는 이 역순을 밟지 않으면 예. 단순하게 이벤트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전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국토 보유세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이게 문재인 정부와는 좀 차별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와 당을 이렇게 실제로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모두를 다 이렇게 질책하고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아직까지 한 40%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높은데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차별화 나서기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정권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압도적이고 예. 그 사이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다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청년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과는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 각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민주당을 향해서도 청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못했다. 이재명은 여의도 정치와는 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본인의 지금 정체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성공이 될지 또 저항에 부딪힐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또 강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 지형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 당 차원에서 지금 고발도 하고 있고요. 자, 이재명 지사 언론 지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집권 여당의 후보면 모든 프리미엄과 유리한 파워, 힘, 권력을 갖고 있을 텐데 오히려 역기울어졌다. 우리에게 불리하다. 언론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걸어가야 될 행로는 세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친문, 비문, 반문의 새 행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친문, 비문, 반문? 행보가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정치나 모든 행보가. 근데 과거에 친문으로 갔던 이낙연이나 정세균 후보는 결국은 지지도를 얻지 못하고 민심의 방심조차 얻지 못하고 중도하려겠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로 보면 친문과 비문의 중간 정도. 그 점점 비문의 행보를 좀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이 좀 흐를수록 점점 반문의 행보로 강도 높은 차별화로 갈 수밖에 없고 솔직히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안타깝겠지만 이렇게 반문 세게 행보를 가야만 민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정치적인 환경이 돼가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청와대도. 아마 말씀드리는데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점점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강도 높은 차별화 반문의 행보를 세게 한 발 한 발씩 내드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화제가 됐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어떤 한 매체가 김혜경 씨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행원 중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보니까 사진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혹시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올려주십시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매체는 이 후보 배우자다, 김혜경 씨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른쪽 사진이 김혜경 씨고 왼쪽 사진은 배우자가 아니다. 오보로 인한 피해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와, 저런 건 제대로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왼쪽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저걸 이제 클로즈업에서 봤는데 지금 저도 뭐 감쪽까지 믿었죠. 그리고 댓글에서는 저 입고 있는 망토
검은 망토가 상당히 고가의 망토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퍼져 있는 판인데. 어제 오후에 나왔던 뉴스들이죠. 근데 지금 예.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죠. 예, 근데 예. 실제로 가짜인지라고 정확히 저런 경우는 밝혀내고 예, 예. 거기에 대해 응당하게 처벌까지 해야 된다고 필요합니다. 예, 예. 봅니다. 만약 저게 사실이 아니라면 참 언론의 사명이 감쪽 같네요. 끝까지 사실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보도한 측에서는 아직도 사실이다. 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김혜경 씨다라고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내리지 않고 있다. 뉴스를 내리고 있지 않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렇게 나서는 걸 봐서는 예. 정황상을 봐서는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예. 잘못이 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솔직히 시인하고 예, 예. 이렇게 사실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약간 오르기는 올랐는데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올라서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거든요. 예. 자, 최진 원장님, 예.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컨벤션 효과로 거품이 꼈고 그 예. 거품은 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예. 일단은 지금 한 2주째인데요. 예. 지지율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2주 동안에 한 20여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자 대결이나 사자 대결이나 대부분이 거의 뭐 10%포인트 정도로 안팎으로 아주 상당한 큰 차이로 우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예. 근데 저는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근데 뭐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컨벤션 효과는 일주일 이상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굳이 이 부분을 표현한다면 저는 세대 갈등 효과라고 보는데요. 과거의 보수적인 야당자 국민의힘은 주로 6070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노년층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예. 그리고 진보적인 민주당은 2030에 4050까지 더해서 항상 선거 연속 이겼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30이 통째로 떨어져서 상당 부분이 국민의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민주당은 4050으로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2030, 5060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빨리 이 포위망을 뚫고 2030을 어떻게든 그 일부라도 상당히 보습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10%포인트 가까이 큰 차이가 만약에 한 달 이상도 굳어진다면 예. 상당히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죠? 왜 한 달이 중요한 거죠? 굳어지거든요. 대세론이. 예. 과거의 모든 대선이 그랬었습니다. 3개월, 4개월 전에 예. 10% 이상으로 앞선 후보가 다 당선이 됐었습니다. 딱 한 번 빼고는. 그래서 석 달 전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3, 4개월 전에가. 예, 지금 대선은 넉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운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여론조사 추이에서 2030 세대의 약간의 그 표심의 변화가 여론조사에서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20대에는 이재명 후보를 좀 더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오는 것으로 예.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0대 젊은 층을 겨냥한 그런 공략이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여론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전화 면접원이 하는 조사보다는 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예. 이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은 그 지지 후보 없다라고 하는 층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2%밖에 안 됩니다. 거의 모든 후보들로 이렇게 결집되는 양상들이 정치 고관여층은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님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